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적당히 잊어버려도 좋은 나이입니다. 저자는 가마타 미노루, 출판사는 더 퀘스트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마타 미노루, 37년차 병원장이자 75세 내과 의사로 여전히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일본 수화중앙병원 명예원장이다. 1948년 도쿄에서 태어나 1974년 도쿄 의치과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였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무엇이든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손수건이나 소지품을 빠뜨리면 준비물 검사 시간에 야단을 맞았죠.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유 사오는 걸 깜빡하면 배우자에게 잔소리를 듣습니다. 참으로 고단한 인생이죠. 그러나 인생에서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스마트폰 비밀번호도 지문이나 얼굴 인증으로 바꾸면 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나는 누구, 지금은 언제, 여기는 어디만 제대로 알면 나머지는 잊어버려도 어떻게든 됩니다. 인생의 8알은 대부분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들이니까요.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들에 파묻혀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쪽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본래 사람의 뇌는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기억의 과정에는 입력과 저장, 인출, 망각이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애써 저장된 기억도 꺼낼 필요가 없으면 결국 망각의 창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AI는 인간의 있는 힘을 결코 흉내내지 못합니다. 방대한 기억을 계속해서 축적할 뿐이죠. 그 속에서 중요한 본질을 건져 올리려면 수많은 계산을 거쳐야 합니다. 잊어도 상관없는 일을 잊는 것은 오히려 기억이라는 기능의 중요한 요소인 셈이죠. 사람의 있는 힘은 기억할 대상을 시간과 가치관, 때로는 의지라는 체에 걸러 취사 선택하는 힘입니다. 있는 힘을 적절히 이용하면 삶이 한층 편해지고 정체되어 있던 마음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불안과 집착 버리기, 사고방식 바꾸기, 새로 시도하기, 잠시 미뤄두기, 지금까지의 관점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 갖기, 다른 사람과 자신의 인생을 인정하기, 깨끗이 흘러넘기기, 모두 있는 힘이 바탕이 됩니다. 저는 어떤 사정 때문에 생후 20개월 무렵 낯선 사람의 집에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시절을 또렷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여기가 네 집이야. 이 사람들이 엄마랑 아빠이고 이런 말을 듣고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심각한 심리적인 위기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있는 힘이 있었기에 새로운 부모를 믿고 쑥쑥 자라나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2022년 친어머니의 불단에 절을 올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새로 쓴 책에 어머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노루 드림이라고 적어 불단에 함께 올렸습니다. 버림받은 기억은 모두 잊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나름대로 어려운 결정이었겠죠. 저의 있는 힘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강력해졌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무엇이든 잊을 수 있게 되었죠. 잊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잊음으로써 새로운 삶의 방식을 손에 쥘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60세부터는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짐을 잊고 나를 올가매는 족쇄를 잊어야 합니다.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잊는 팔팔하게, 그리고 훌쩍 90세의 벽을 뛰어넘는 비결이기도 하죠.
실제보다 12살 어린 기분으로 산다. 자신이 몇 살이라고 느껴지나요? 40세 이상의 중년층과 노년층 약 5천 명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한 결과 실제 연령보다 어리게 대답한 사람일수록 일상생활 동작에 기능 저하가 더디게 일어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생각의 힘이란 참으로 대단합니다. 나는 젊다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도 완화됩니다. 게다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열심히 관리하게 되면서 실제로도 더 자주 젊음을 느끼게 되고 점점 더 자신이 젊다고 믿게 됩니다.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이죠. 병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는데 젊음도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젊음에 관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더 있습니다. 남덴마크 대학교에서 쌍둥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죠. 연구진은 70세 이상의 쌍둥이 1826명을 7년에 걸쳐서 추적 조사했습니다. 피험자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 다양한 연령층에게 보여주고 인물의 나이를 추측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일수록 신체 능력과 인지 기능이 더 높았고 수명과 깊은 관련이 있는 백혈구의 텔로미어도 길었습니다. 실제로 더 오래 산다는 사실 또한 밝혀졌죠.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임에도 겉모습에 따라 수명이 달라진다니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젊어 보이는 외모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바로 유전자가 아니라 평소 생활 습관과 환경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연구를 보고 실제 나이를 잊기로 했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12살 어렸을 시절을 떠올리며 일하고 취미를 즐기고 옷을 입으면 천천히 나이 들 수 있을 테니까요. 조금 못하는 사람이 더 성장한다. 지질이 못하는 사람의 반대말은 어쩌면 지질이 잘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술에 자신감이 가득해서 다른 사람을 보고 배운다거나 누군가의 조언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능숙하고 빼어나지만 또 다른 무언가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질이 잘하는 사람이죠. 반면에 지질이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미숙하고 서툴다는 사실을 알기에 다른 사람의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꾸준히 노력하면서 스스로를 성장시킬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지질이 못하는 사람이 더 좋습니다. 완벽하게 잘하지 못해도 됩니다. 그때는 참 창피했지, 너무 서툴렀지 하고 후회되는 일도 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만난 꽃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시도 지어보고 잘하지는 못하겠지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지질이 못하는 자신을 즐겨보면 어떨까요? 부부가 늘 함께 있을 필요는 없다. 오랫동안 별거를 해온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둘의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독립한 뒤에 아내와 남편도 따로 집을 빌려 각자 일을 하며 자유롭게 생활하기 시작한 것이죠. 유일한 규칙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반드시 전화를 한 통화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으면 별일 없어? 그럼 잘 자. 이렇게 통화를 마칠 때도 많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군가가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런 부부의 관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는 각자 자유롭게 지내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면 서로 돕는 현명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파트너가 곁에 있더라도 각각 홀로 있는 힘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만의 힘을 단련하기 위한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의 영역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역하고 친밀한 사이여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절히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을 부러워하거나 시샘하는 감정은 다른 사람과 스스로를 비교하는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못난 자신, 다른 이보다 행복하지 않은 자신이 가엾다는 생각에 빠지고 쓸쓸함에 매몰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무엇이든 혼자서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껏 아내에게 집안일을 모두 맡겼던 한 남성이 요리에 관심을 가진 뒤 일주일에 2번씩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젠가 혼자가 되더라도 계속 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준비운동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아내도 일주일에 2번씩 남편의 식사 준비에서 해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친구와 바깥에서 점심 식사를 즐기거나 취미에 열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셈이죠. 이 또한 아내가 혼자 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훌륭한 준비 운동입니다. 물리적으로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오롯이 자립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뭐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홀로서기에 성공한 상태를 솔로석이라고 부릅니다. 자녀의 독립이나 정년퇴직 등으로 부부가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60대. 기나긴 노년기를 알차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솔로서기를 시작하기에도 좋은 타이밍입니다. 혼자서도 식사를 잘 챙기고 집안일도 잘 해내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다면 앞에 예로 든 부부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나만의 장소를 만든다. 우리에게는 가끔씩 스마트폰을 끄고 혼자가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홀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서재 같은 공간도 좋겠지만 저희 집 서재는 아래층에서 가족의 기척과 생활소음이 들려와서 혼자 있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저는 다테시나호라는 호수 주변이나 근처 공원으로 향합니다. 천천히 숲속을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합니다. 자주 가는 공원에는 특히 마음에 드는 나무가 있는데 나무 그늘에 놓인 벤치에 기대에 앉아 1시간 정도 책을 읽기도 합니다. 이곳은 저만의 비밀 공간 중 하나입니다. 육아나 간호로 눈코 틀 새 없이 바쁜 사람, 무거운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커다란 걱정거리를 안고 있는 사람, 이처럼 마음속에 무언가 무겁게 눌러앉아 있는 사람일수록 걱정을 잠시 잊을 수 있는 은신처가 필요합니다.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역할을 잠시 잊을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질까요? 필요할 때마다 자신만의 공간을 찾아가 스스로를 백지로 되돌리고 내가 원하는 나를 새로이 골라봅시다. 우리 몸에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 나오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고 생각할 때 나오는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두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자연히 다정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정한 행동을 많이 하면 다정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좀처럼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냥하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도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얼마나 분비되느냐에 따라 살아가는 방식과 마음가짐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게 호르몬 분비의 결과일 뿐이니까요. 세로토닌은 걸을 때처럼 몸을 리드미컬하게 움직이거나 정말 예쁘다, 참 맛있어 이렇게 소리내서
감동을 표현할 때 분비가 됩니다. 즉,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을 합성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트립토판이 함유된 고기나 생선, 우유 등과 같은 음식을 먹고 만족감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옥시토신은 연인이나 파트너, 자녀 등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반려동물과의 교감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 접촉이 중요한 것이죠. 웃는 얼굴로 고맙다고 인사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도 분비가 됩니다. 이 두 가지 호르몬이 왕성하게 나오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햇볕을 쬐다. 자연을 가까이 한다. 복식 호흡을 하며 긴장을 풀어준다.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어서 분노나 불안 같은 감정을 잊게 해줍니다. 두 호르몬이 많을수록 스트레스에도 강해지고 또한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행복한 기분을 느끼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다른 사람들과 사이가 좋아지면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결국 상대방도 자신도 더욱 행복해집니다. 의욕이 없어도 운동할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한다. 강연을 하기 위해서 일본의 대표적인 드럭스토어 브랜드인 스기 약국의 아이치현 본사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 사무실 주변에는 직원들이 화장실을 갈 때 긴 복도를 운동하듯 걸을 수 있도록 워킹용 복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충분히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는 아이디어이죠. 화장실은 누구나 몇 번쯤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의지가 필요 없습니다. 일부러 따로 시간을 내서 걸을 필요도 없고요.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건강 경영이란 이런 것이구나라고 감탄했습니다. 운동을 습관화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을 녹여낸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꼭 하는 것. 예를 들어 양치질을 할 때는 까치발을 딛고 섰다가 발 뒤꿈치를 바닥에 쿵 하고 디디는 발 뒤꿈치 디디기 운동이나 스쿼트를 해보면 어떨까요? 장을 보러 마트에 갈 때는 매장 입구와 가장 먼 자리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봅시다. 가까운 자리는 고령자에게 양보하겠다며 멀리 주차한다면 아주 멋들어지게 나이를 잇는 일이 아닐까요? 마트나 쇼핑몰 안을 구석구석 구경하며 돌아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에도 언제든 쾌적하게 걸을 수 있으니까요. 계단을 오르면 운동 강도도 훨씬 높아집니다. 쇼핑을 시작하기 전에 매장을 2바퀴 정도 돌고 물건을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쓸데없는 물건에 헛돈을 낭비하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제가 젊은 의사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회진 시간에 말기암 진단을 받은 40대 여성 환자를 관찰한 뒤에 여느 때처럼 힘냅시다라고 덧붙이고 병실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환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계속 힘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애쓰지 못할 것 같아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별다른 의미 없이 했던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었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새삼 어떤 사람에게는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쓸 수 없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늘 애쓰지 않는 마음을 머리 한켠에 담아두고 계속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모르게 무심코 애쓰려고 할 때도 그런 태도를 꾹 눌러 참으려고 하기도 하죠.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부터 대충이나 적당히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애쓰지 않게 해서 마침내 대충, 적당히로까지 진화한 셈이죠. 스스로도 어처구니 없어 웃음이 날 정도입니다. 하지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사나 근력 운동을 매일 빼먹지 않고 지속하려면 대충대충하고 요령을 부리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너무 기합을 넣고 모든 일을 성심성의껏 하려는 태도를 조금은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시작조차 버거워지니까요. 가끔은 근력이나 걷기 운동을 빼먹어도 괜찮습니다. 작심삼일이면 또 어떤가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작은 일에도 욱하기 쉽습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전전두피질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이죠. 분노를 유발하는 호르몬은 6초 만에 농도가 최고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6초를 잘 버텨내는 기술을 배워봅시다. 나도 모르게 울컥 화가 치밀 때는 파타카라, 파타카라, 파타카라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말해봅시다. 되도록 빠르게 말할수록 효과가 크죠. 그 자리에 다른 사람도 함께 있다면 깜짝 놀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긴장이 풀려서 웃음이 터질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집이나 직장에서 파타카라, 파타카라, 파타카라 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얼마나 재미날까요? 본래 파타카라 운동의 목적은 입 주변의 근육에 쇠약을 막기 위해 혀와 입 주변 그리고 목 근육을 단련하는 데 있습니다. 꾸준히 하면 음식을 삼키는 연화 기능과 발음이 개선됩니다. 더불어 파타카라는 아무런 뜻도 없는 말이어서 분노를 참고 흘려보내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언과 비슷하죠. 화를 잊고 싶을 때는 아예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우자의 말에 울컥 화가 난다면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잠깐 산책 좀 하고 올게. 이렇게 말하고 잠시 자리를 벗어나면 됩니다. 우물쭈물하며 자리에 머무르다가는 싫은 소리를 더 싫은 소리로 맞받아치며 아무 의미 없는 말다툼을 시작하게 되니까요. 그때는 이러저러 했고 저 때는 저러저러 했잖아 하며 분노를 터뜨리면 감정이 고구마 덩이 뿌리처럼 줄줄이 따라 올라오며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분노가 아닌 다른 곳으로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대로 빨리 걷기와 천천히 걷기를 반복하는 인터벌 걷기 같은 운동을 약 15분 정도 지속하면 화도 가라앉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그러고 난 뒤에 화가 났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불끈불끈 화가 치민다면 스쿼트를 10번 정도 추가해보세요. 운동을 하면 몸도 적당히 피로해져서 잠도 훨씬 잘 옵니다. 하룻밤 푹 자고 나면 강렬했던 분노도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노년이기에 노후 걱정은 필요 없다. 노후 불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의료와 돌봄,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병에 걸리거나 다른 사람의 손길이 필요해지죠. 그럴 때 어떻게 생활할지, 과연 누가 자신을 돌봐줄지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이 듦을 실감하기 시작하는 40대와 50대부터 불안감이 점차 강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후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그때가 되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며 질병과 돌봄의 가능성을 낮출 수는 있지만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도 병에 걸리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대비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놓으려 해도 인생에서 큰 사고나 사건을 만나게 되거나 자식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때까지 마련한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불안한 것이죠. 하지만 막상 노후라고 부르는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앞으로의 노후 따위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바로 지금 노후를 살아가고 있는 셈이니까요. 지금의 건강 상태, 지금 가진 자산,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는 매일이 존재할 뿐입니다. 제 나이 올해로 75세.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다는 각오만은 늘 가슴 한편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살아왔으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마음가짐이죠. 이미 노년이 되었으니 이제 노후에 대한 걱정 따위는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즐겨봅시다. 그보다 더 큰 것을 바란다면 욕심쟁이가 아닐까요? 지금 내게 없는 것, 잃어버린 것을 놓아버린다. 저는 S라는 친구로부터 이따금 메일을 받곤 합니다. 그는 51세에 조기발병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67세가 된 지금도 돌봄 서비스의 힘을 빌려 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치매를 앓는 당사자로서 강연을 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받은 나의 기쁨이라는 제목의 메일에는 본인이 기쁜 이유 8가지가 조목조목 적혀 있었습니다. 1. 누군가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가 있다. 2. 치매와 당뇨병 외에는 다른 병 없이 지극히 건강하다. 보통 치매와 당뇨병을 앓으면 병이 있다며 지글지글 속을 끓는 경우가 있지만 S는 사뭇 긍정적입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존감이 훌쩍 높아집니다. 3. 밥이 맛있게 느껴진다. 4.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가 있다. 밥이 맛있다든지 가고 싶었던 곳에 갈 수 있었다든지 사소한 일 하나하나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작은 기쁨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S를 통해 배웠습니다. 5. 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봐준다. 6. 메일로 마음을 주고받는 친구가 많이 있다. 제가 바로 S와 메일을 주고받는 친구 중 한 명입니다. 가끔은 너무 괴롭다는 메일이 오기도 하죠. 그는 홀로 생활하지만 많은 사람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미술관에 가기를 좋아해서 이따금 그처럼 미술관을 좋아하는 친구가 전시를 관람하러 데려가 주기도 하죠.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과 인연을 만들고 필요할 때는 도움도 받습니다. 7. 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8.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때때로 목욕물을 받다가 잊어버려서 물이 잔뜩 넘치거나 집에 가는 길을 깜빡하기도 하지만 치매를 앓고 있는 자신이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매일매일 도전하는 일상이라고 합니다. 하루하루 스트레스와 고단한 일상으로 마음이 꺾이기 쉬운 우리. S를 본받아 지금 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적어보는 것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좋은 방법일지 모릅니다. 치매 때문에 많은 사실을 잊어버리더라도 지금 내게 있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다른 것들은 모두 잊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인생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는가 하면 슬픈 일도 있죠. 어떤 때는 무슨 일을 해도 자꾸 벽에 부딪히고 어떤 때는 모든 일이 매끄럽게 술술 풀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중요한 점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영영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밀려들었다가 다시 멀어지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변화하죠. 인생은 그야말로 파도와 같습니다. 저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가 여름방학에 가족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하면 참을 수 없이 부러웠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친구들 중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나의 인생에도 반드시 좋은 파도가 찾아올 거라고. 그러니 그 순간을 위해서 좌절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목표와 수명의 관계를 고찰한 흥미로운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년층과 노년층 6,000명을 대상으로 14년에 걸쳐 조사한 내용을 캐나다 칼턴 대학교의 연구자가 새로이 분석한 것이죠. 이 논문에 따르면 인생에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망률이 확연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어떤 순간에도 목적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게 되면 장수할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제가 맨 처음 의사로 부임한 곳은 도쿄와 멀리 떨어진 나가노 지역의 스와중앙병원이었습니다. 당시 스와중앙병원은 의사도 부족하고 금방이라도 망해버릴 것 같은 병원이었기에 대학 동기들에게 유배다, 꽝을 뽑았다, 이런 짓궂은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언젠가 환자도 의사도 잔뜩 모여드는 좋은 병원으로 만들어야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자 함께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힘을 합쳐 노력한 끝에 현재 스와중앙병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병원, 전국에서 수련의들이 찾아오는 병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실패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실패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어렵다고 해서 쉽게 단념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반드시 좋은 파도가 밀려오리라 믿고 언제든 그 파도에 훌쩍 올라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꺾이지 않는 정신은 어떤 일이 생기든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살아갈 힘이 되어줍니다. 저는 영혼을 믿지 않지만 영혼의 존재를 믿음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환자들 가운데 영혼의 존재나 사후세계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생각을 기꺼이 받아들여야겠다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때면 역시 저 세상은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세상으로 떠나 새로운 삶을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영원 회귀도, 인도 철학에서 말하는 윤회와 환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한 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단 한 번이기 때문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성공도 실패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팔팔하고 건강하게 단판으로 승부를 가리자. 이렇게 생각하게 된 뒤로 언제나 마음이 날아갈 듯 홀가분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새롭게 시작한다. 어떤 사람은 매일 아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책상 위를 정성껏 닦는다고 합니다. 따로 신경 쓰지 않으면 책상에 이런저런 자료가 어지러이 널브러지기 십상인데 모두 말끔히 정리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고 그러고 나서 꼭 비틀어 짠 걸레로 책상을 닦는다고 합니다.
언뜻 깨끗해 보이는 책상도 막상 닦다 보면 생각보다 먼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깨끗이 닦아 말끔해진 상태에서 자, 오늘 하루는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할 일이 명확해지고 일의 능률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책상 닦기는 매일매일 하루를 새로 시작하는 의식이라 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아침마다 창문을 닦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창문을 모두 닦기는 어려우니 딱 하나만 골라 닦는다고 합니다. 창문을 닦으며 매일 아침 창문 풍경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면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지나쳤던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는 간암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같이 빗자루로 거리를 청소하셨다고 합니다. 장례를 치르느라 아버지 집에서 하루를 보낸 뒤에 우연히 들른 찻집에서 손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H씨가 돌아가셨다지? 매일 여갓벌이를 청소해줘서 늘 고마웠는데 말이야. 모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집 앞뿐만 아니라 역의 두 개찰구 사이를 잇는 500m쯤 되는 길까지 매일 청소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위암 수술을 받았고 몇 년 뒤에는 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전이가 진행된 상황이었죠. 그래도 아버지는 무척 밝았습니다. 스와호라는 호수에서 열리는 불꽃 축제에 갔을 때도 자리를 마련해준 사람에게 고맙다며 본인이 즐겨 부르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아마 내년에 열리는 불꽃놀이는 보지 못하겠죠? 그래도 멋진 순간을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임종이 가까워져도 슬퍼하거나 한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면도나 양체질 같은 그러한 일도 모두 스스로 해내며 평소처럼 지내셨죠. 거리를 청소하는 일도 그중 하나였던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생각으로 청소를 시작했는지는 모릅니다. 매일 새로운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길을 쓸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자신의 일이라고 마음속으로 정해두었을지도 모릅니다. 문득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의 말이 떠오릅니다. 내일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저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하루하루의 습관이 인생 전체를 지탱하는 습관이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저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고 마지막 하루도 그렇게 보내고 싶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정하려면 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며 분노를 발산하는 것은 나약함의 증거이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수록 우리는 한결 쉽게 현실의 괴로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아름다워집니다. 다른 사람을 상냥하게 대하고 친절을 베푸는 일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평소 봉사활동을 하는 고령자는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자에 비해 고혈압에 걸릴 위험성이 40%나 낮습니다.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의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삶의 보람과 안정감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혈관 건강이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 사랑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도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근육의 재생을 활발하게 하고 몸을 젊게 만들어줍니다. 옥시토신의 산화작용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 세포와 혈관의 노화를 늦춰주기 때문이죠. 웃는 얼굴을 보여주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감사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더 열심히 소리를 내서 인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친구에게 넌저시 작은 배려를 건네봅시다. 그런 상냥함은 그곳에 있는 모두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변 사람에게도 작은 상냥함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은 돌고 돌아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랜 세월 살다 보면 삶에도 어느새 쓸데없는 군살이 생깁니다. 내장에 지방이 쌓이면 건강을 해치듯 삶에도 아무 의미 없는 습관이나 낡은 상식 같은 군살이 붙으면 인생의 자유를 빼앗고 하루하루를 괴롭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몸에 붙은 지방은 근육 단련이나 걷기 같은 운동을 하고 근육의 토대가 되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반면 삶의 군살을 없애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잊어도 되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60세 정도가 되면 건강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습관을 익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쓸데없는 힘이나 잘못된 노력,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속이 없는 습관, 자신과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고정관념, 이 모든 것에서 이제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잘 해내려고 아등바등 하기보다는 적절히 힘을 빼고 몸과 마음의 상태를 조절하는 호르몬과 자율신경의 리듬에 적당히 몸을 맡겨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꼭 기억해 둡시다. 이제는 장수의 시대.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의 질입니다. 팔팔하게 훌쩍이라는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권합니다. 마지막까지 팔팔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훌쩍 떠나기 위해서는 운동과 단백질로 다진 근육의 힘과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근육은 건강을 만들고 잊어버리는 힘은 인생을 한결 더 재미있고 알찬 시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인생의 8알은 잊어도 상관없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쓸데없는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버리고 비우면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적당히 잊어버려도 좋은 나이입니다입니다. 저자는 가마타 미노루, 출판사는 더 퀘스트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마타 미노루, 37년차 병원장이자 75세 내과 의사로 여전히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일본 수아중앙병원 명예원장이다. 1948년 도쿄에서 태어나 1974년 도쿄 의치과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였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무엇이든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손수건이나 소지품을 빠뜨리면 준비물 검사 시간에 야단을 맞았죠.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유 사오는 걸 깜빡하면 배우자에게 잔소리를 듣습니다. 참으로 고단한 인생이죠. 그러나 인생에서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스마트폰 비밀번호도 지문이나 얼굴 인증으로 바꾸면 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나는 누구, 지금은 언제, 여기는 어디만 제대로 알면 나머지는 잊어버려도 어떻게든 됩니다. 인생의 8알은 대부분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들이니까요.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들에 파묻혀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쪽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본래 사람의 뇌는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기억의 과정에는 입력과 저장, 인출, 망각이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애써 저장된 기억도 꺼낼 필요가 없으면 결국 망각의 창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AI는 인간의 있는 힘을 결코 흉내내지 못합니다. 방대한 기억을 계속해서 축적할 뿐이죠. 그 속에서 중요한 본질을 건져 올리려면 수많은 계산을 거쳐야 합니다. 잊어도 상관없는 일을 잊는 것은 오히려 기억이라는 기능의 중요한 요소인 셈이죠. 사람의 있는 힘은 기억할 대상을 시간과 가치관, 때로는 의지라는 체에 걸러 취사 선택하는 힘입니다. 있는 힘을 적절히 이용하면 삶이 한층 편해지고 정체되어 있던 마음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불안과 집착 버리기, 사고방식 바꾸기, 새로 시도하기, 잠시 미뤄두기, 지금까지의 관점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 갖기, 다른 사람과 자신의 인생을 인정하기, 깨끗이 흘러넘기기, 모두 있는 힘이 바탕이 됩니다. 저는 어떤 사정 때문에 생후 20개월 무렵 낯선 사람의 집에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시절을 또렷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여기가 네 집이야. 이 사람들이 엄마랑 아빠이고 이런 말을 듣고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심각한 심리적인 위기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있는 힘이 있었기에 새로운 부모를 믿고 쑥쑥 자라나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2022년 친어머니의 불단에 절을 올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새로 쓴 책에 어머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로 드림이라고 적어 불단에 함께 올렸습니다. 버림받은 기억은 모두 잊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나름대로 어려운 결정이었겠죠. 저의 있는 힘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강력해졌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무엇이든 잊을 수 있게 되었죠. 잊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잊음으로써 새로운 삶의 방식을 손에 쥘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60세부터는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짐을 잊고 나를 올가매는 족쇄를 잊어야 합니다.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잊는 팔팔하게, 그리고 훌쩍 90세의 벽을 뛰어넘는 비결이기도 하죠. 실제보다 12살 어린 기분으로 산다. 자신이 몇 살이라고 느껴지나요? 40세 이상의 중년층과 노년층 약 5천 명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한 결과 실제 연령보다 어리게 대답한 사람일수록 일상생활 동작에 기능 저하가 더디게 일어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생각의 힘이란 참으로 대단합니다. 나는 젊다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도 완화됩니다. 게다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열심히 관리하게 되면서 실제로도 더 자주 젊음을 느끼게 되고 점점 더 자신이 젊다고 믿게 됩니다.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이죠. 병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는데 젊음도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젊음에 관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더 있습니다. 남덴마크 대학교에서 쌍둥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죠. 연구진은 70세 이상의 쌍둥이 1826명을 7년에 걸쳐서 추적 조사했습니다. 피험자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 다양한 연령층에게 보여주고 인물의 나이를 추측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일수록 신체 능력과 인지 기능이 더 높았고
수면과 깊은 관련이 있는 백혈구의 텔로미어도 길었습니다. 실제로 더 오래 산다는 사실 또한 밝혀졌죠.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임에도 겉모습에 따라 수명이 달라진다니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젊어 보이는 외모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바로 유전자가 아니라 평소 생활 습관과 환경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연구를 보고 실제 나이를 잊기로 했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12살 어렸을 시절을 떠올리며 일하고 취미를 즐기고 옷을 입으면 천천히 나이 들 수 있을 테니까요. 조금 못하는 사람이 더 성장한다. 지질이 못하는 사람의 반대말은 어쩌면 지질이 잘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술에 자신감이 가득해서 다른 사람을 보고 배운다거나 누군가의 조언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능숙하고 빼어나지만 또 다른 무언가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질이 잘하는 사람이죠. 반면에 지질이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미숙하고 서투르다는 사실을 알기에 다른 사람의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꾸준히 노력하면서 스스로를 성장시킬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지질이 못하는 사람이 더 좋습니다. 완벽하게 잘하지 못해도 됩니다. 그때는 참 창피했지, 너무 서툴렀지 하고 후회되는 일도 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만난 꽃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시도 지어보고 잘하지는 못하겠지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지질이 못하는 자신을 즐겨보면 어떨까요? 부부가 늘 함께 있을 필요는 없다. 오랫동안 별거를 해온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둘의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독립한 뒤에 아내와 남편도 따로 집을 빌려 각자 일을 하며 자유롭게 생활하기 시작한 것이죠. 유일한 규칙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반드시 전화를 한 통화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으면 별일 없어? 그럼 잘 자. 이렇게 통화를 마칠 때도 많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군가가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런 부부의 관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는 각자 자유롭게 지내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면 서로 돕는 현명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파트너가 곁에 있더라도 각각 홀로 있는 힘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만의 힘을 단련하기 위한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의 영역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역하고 친밀한 사이여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절히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을 부러워하거나 시샘하는 감정은 다른 사람과 스스로를 비교하는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못난 자신, 다른 이보다 행복하지 않은 자신이 가엾다는 생각에 빠지고 쓸쓸함에 매몰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무엇이든 혼자서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껏 아내에게 집안일을 모두 맡겼던 한 남성이 요리에 관심을 가진 뒤 일주일에 2번씩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젠가 혼자가 되더라도 계속 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준비 운동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아내도 일주일에 2번씩 남편의 식사 준비에서 해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친구와 바깥에서 점심 식사를 즐기거나 취미에 열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셈이죠. 이 또한 아내가 혼자 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훌륭한 준비 운동입니다. 물리적으로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오롯이 자립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뭐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홀로서기에 성공한 상태를 솔로서기라고 부릅니다. 자녀의 독립이나 정년퇴직 등으로 부부가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60대. 기나긴 노년기를 알차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솔로서기를 시작하기에도 좋은 타이밍입니다. 혼자서도 식사를 잘 챙기고 집안일도 잘 해내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다면 앞에 예로 든 부부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나만의 장소를 만든다. 우리에게는 가끔씩 스마트폰을 끄고 혼자가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홀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서재 같은 공간도 좋겠지만 저희 집 서재는 아래층에서 가족의 기척과 생활소음이 들려와서 혼자 있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저는 다테시나호라는 호수 주변이나 근처 공원으로 향합니다. 천천히 숲속을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합니다. 자주 가는 공원에는 특히 마음에 드는 나무가 있는데 나무 그늘에 놓인 벤치에 기대에 앉아 1시간 정도 책을 읽기도 합니다. 이곳은 저만의 비밀 공간 중 하나입니다. 육아나 간호로 눈코 틀 새 없이 바쁜 사람, 무거운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커다란 걱정거리를 안고 있는 사람, 이처럼 마음속에 무언가 무겁게 눌러앉아 있는 사람일수록 걱정을 잠시 잊을 수 있는 은신처가 필요합니다.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역할을 잠시 잊을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질까요? 필요할 때마다 자신만의 공간을 찾아가 스스로를 백지로 되돌리고 내가 원하는 나를 새로이 골라봅시다. 우리 몸에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 나오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고 생각할 때 나오는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두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자연히 다정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정한 행동을 많이 하면 다정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좀처럼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냥하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도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얼마나 분비되느냐에 따라 살아가는 방식과 마음가짐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게 호르몬 분비의 결과일 뿐이니까요. 세로토닌은 걸을 때처럼 몸을 리드미컬하게 움직이거나 정말 예쁘다, 참 맛있어, 이렇게 소리내서 감동을 표현할 때 분비가 됩니다. 즉,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을 합성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트립토판이 함유된 고기나 생선, 우유 등과 같은 음식을 먹고 만족감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옥시토신은 연인이나 파트너, 자녀 등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반려동물과의 교감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 접촉이 중요한 것이죠. 웃는 얼굴로 고맙다고 인사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도 분비가 됩니다. 이 두 가지 호르몬이 왕성하게 나오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햇볕을 쬐다. 자연을 가까이 한다. 복식 호흡을 하며 긴장을 풀어준다.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어서 분노나 불안 같은 감정을 잊게 해줍니다. 두 호르몬이 많을수록 스트레스에도 강해지고 또한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행복한 기분을 느끼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다른 사람들과 사이가 좋아지면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결국 상대방도 자신도 더욱 행복해집니다.
의욕이 없어도 운동할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한다. 강연을 하기 위해서 일본의 대표적인 드럭스토어 브랜드인 스기 약국의 아이치원 본사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 사무실 주변에는 직원들이 화장실을 갈 때 긴 복도를 운동하듯 걸을 수 있도록 워킹용 복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충분히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는 아이디어이죠. 화장실은 누구나 몇 번쯤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의지가 필요 없습니다. 일부러 따로 시간을 내서 걸을 필요도 없고요.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건강 경영이란 이런 것이구나라고 감탄했습니다. 운동을 습관화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을 녹여낸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꼭 하는 것. 예를 들어 양치질을 할 때는 까치발을 딛고 섰다가 발 뒤꿈치를 바닥에 쿵 하고 디디는 발 뒤꿈치 디디기 운동이나 스쿼트를 해보면 어떨까요? 장을 보러 마트에 갈 때는 매장 입구와 가장 먼 자리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봅시다. 가까운 자리는 고령자에게 양보하겠다며 멀리 주차한다면 아주 멋들어지게 나이를 잇는 일이 아닐까요? 마트나 쇼핑몰 안을 구석구석 구경하며 돌아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에도 언제든 쾌적하게 걸을 수 있으니까요. 계단을 오르면 운동 강도도 훨씬 높아집니다. 쇼핑을 시작하기 전에 매장을 2바퀴 정도 돌고 물건을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쓸데없는 물건에 헛돈을 낭비하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제가 젊은 의사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회진 시간에 말기암 진단을 받은 40대 여성 환자를 관찰한 뒤에 여느 때처럼 힘냅시다라고 덧붙이고 병실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환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계속 힘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애쓰지 못할 것 같아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별다른 의미 없이 했던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었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새삼 어떤 사람에게는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쓸 수 없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늘 애쓰지 않는 마음을 머리 한켠에 담아두고 계속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모르게 무심코 애쓰려고 할 때도 그런 태도를 꾹 눌러 참으려고 하기도 하죠.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부터 대충이나 적당히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애쓰지 않게 해서 마침내 대충, 적당히로까지 진화한 셈이죠. 스스로도 어처구니 없어 웃음이 날 정도입니다. 하지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사나 근력 운동을 매일 빼먹지 않고 지속하려면 대충대충하고 요령을 부리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너무 기합을 넣고 모든 일을 성심성의껏 하려는 태도를 조금은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시작조차 버거워지니까요. 가끔은 근력이나 걷기 운동을 빼먹어도 괜찮습니다. 작심삼일이면 또 어떤가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작은 일에도 욱하기 쉽습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전전두피질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이죠. 분노를 유발하는 호르몬은 6초 만에 농도가 최고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6초를 잘 버텨내는 기술을 배워봅시다. 나도 모르게 울컥 화가 치밀 때는 파타카라, 파타카라, 파타카라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말해봅시다. 되도록 빠르게 말할수록 효과가 크죠.
그 자리에 다른 사람도 함께 있다면 깜짝 놀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긴장이 풀려서 웃음이 터질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집이나 직장에서 파타카라, 파타카라, 파타카라 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얼마나 재미날까요? 본래 파타카라 운동의 목적은 입 주변의 근육에 쇠약을 막기 위해 혀와 입 주변 그리고 목 근육을 단련하는 데 있습니다. 꾸준히 하면 음식을 삼키는 연화 기능과 발음이 개선됩니다. 더불어 파타카라는 아무런 뜻도 없는 말이어서 분노를 참고 흘려보내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언과 비슷하죠. 화를 잊고 싶을 때는 아예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우자의 말에 울컥 화가 난다면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잠깐 산책 좀 하고 올게. 이렇게 말하고 잠시 자리를 벗어나면 됩니다. 우물쭈물하며 자리에 머무르다가는 싫은 소리를 더 싫은 소리로 맞받아치며 아무 의미 없는 말다툼을 시작하게 되니까요. 그때는 이러저러 했고 저 때는 저러저러 했잖아 하며 분노를 터뜨리면 감정이 고구마 덩이 뿌리처럼 줄줄이 따라 올라오며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분노가 아닌 다른 곳으로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대로 빨리 걷기와 천천히 걷기를 반복하는 인터벌 걷기 같은 운동을 약 15분 정도 지속하면 화도 가라앉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그러고 난 뒤에 화가 났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불끈불끈 화가 치민다면 스쿼트를 10번 정도 추가해보세요. 운동을 하면 몸도 적당히 피로해져서 잠도 훨씬 잘 옵니다. 하룻밤 푹 자고 나면 강렬했던 분노도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노년이기에 노후 걱정은 필요 없다. 노후 불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의료와 돌봄,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병에 걸리거나 다른 사람의 손길이 필요해지죠. 그럴 때 어떻게 생활할지, 과연 누가 자신을 돌봐줄지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이 듦을 실감하기 시작하는 40대와 50대부터 불안감이 점차 강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후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그때가 되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며 질병과 돌봄의 가능성을 낮출 수는 있지만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도 병에 걸리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대비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놓으려 해도 인생에서 큰 사고나 사건을 만나게 되거나 자식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때까지 마련한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불안한 것이죠. 하지만 막상 노후라고 부르는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앞으로의 노후 따위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바로 지금 노후를 살아가고 있는 셈이니까요. 지금의 건강 상태, 지금 가진 자산,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는 매일이 존재할 뿐입니다. 제 나이 올해로 75세.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다는 각오만은 늘 가슴 한편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살아왔으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마음가짐이죠. 이미 노년이 되었으니 이제 노후에 대한 걱정 따위는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즐겨봅시다. 그보다 더 큰 것을 바란다면 욕심쟁이가 아닐까요? 지금 내게 없는 것, 잃어버린 것을 놓아버린다.
저는 S라는 친구로부터 이따금 메일을 받고 납니다. 그는 51세에 조기 발병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67세가 된 지금도 돌봄 서비스의 힘을 빌려 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치매를 앓는 당사자로서 강연을 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받은 나의 기쁨이라는 제목의 메일에는 본인이 기쁜 이유 8가지가 조목조목 적혀 있었습니다. 1. 누군가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가 있다. 2. 치매와 당뇨병 외에는 다른 병 없이 지극히 건강하다. 보통 치매와 당뇨병을 앓으면 병이 있다며 지글지글 속을 끓는 경우가 있지만 S는 사뭇 긍정적입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존감이 훌쩍 높아집니다. 3. 밥이 맛있게 느껴진다. 4.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가 있다. 밥이 맛있다든지 가고 싶었던 곳에 갈 수 있었다든지 사소한 일 하나하나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작은 기쁨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S를 통해 배웠습니다. 5. 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봐준다. 6. 메일로 마음을 주고받는 친구가 많이 있다. 제가 바로 S와 메일을 주고받는 친구 중 한 명입니다. 가끔은 너무 괴롭다는 메일이 오기도 하죠. 그는 홀로 생활하지만 많은 사람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미술관에 가기를 좋아해서 이따금 그처럼 미술관을 좋아하는 친구가 전시를 관람하러 데려가 주기도 하죠.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과 인연을 만들고 필요할 때는 도움도 받습니다. 7. 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8.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때때로 목욕물을 받다가 잊어버려서 물이 잔뜩 넘치거나 집에 가는 길을 깜빡하기도 하지만 치매를 앓고 있는 자신이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매일매일 도전하는 일상이라고 합니다. 하루하루 스트레스와 고단한 일상으로 마음이 꺾이기 쉬운 우리. S를 본받아 지금 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적어보는 것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좋은 방법일지 모릅니다. 치매 때문에 많은 사실을 잊어버리더라도 지금 내게 있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다른 것들은 모두 잊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인생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는가 하면 슬픈 일도 있죠. 어떤 때는 무슨 일을 해도 자꾸 벽에 부딪히고 어떤 때는 모든 일이 매끄럽게 술술 풀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중요한 점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영영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밀려들었다가 다시 멀어지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변화하죠. 인생은 그야말로 파도와 같습니다. 저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가 여름방학에 가족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하면 참을 수 없이 부러웠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친구들 중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나의 인생에도 반드시 좋은 파도가 찾아올 거라고. 그러니 그 순간을 위해서 좌절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목표와 수명의 관계를 고찰한 흥미로운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년층과 노년층 6,000명을 대상으로 14년에 걸쳐 조사한 내용을 캐나다 칼턴 대학교의 연구자가 새로이 분석한 것이죠. 이 논문에 따르면
인생에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망률이 확연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어떤 순간에도 목적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게 되면 장수할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제가 맨 처음 의사로 부임한 곳은 도쿄와 멀리 떨어진 나가노 지역의 스와중앙병원이었습니다. 당시 스와중앙병원은 의사도 부족하고 금방이라도 망해버릴 것 같은 병원이었기에 대학 동기들에게 유배다, 꽝을 뽑았다, 이런 짓궂은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언젠가 환자도 의사도 잔뜩 모여드는 좋은 병원으로 만들어야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자 함께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힘을 합쳐 노력한 끝에 현재 스와중앙병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병원, 전국에서 수련의들이 찾아오는 병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실패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실패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어렵다고 해서 쉽게 단념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반드시 좋은 파도가 밀려오리라 믿고 언제든 그 파도에 훌쩍 올라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꺾이지 않는 정신은 어떤 일이 생기든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살아갈 힘이 되어줍니다. 저는 영혼을 믿지 않지만 영혼의 존재를 믿음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환자들 가운데 영혼의 존재나 사후 세계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생각을 기꺼이 받아들여야겠다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때면 역시 저 세상은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세상으로 떠나 새로운 삶을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영원 회귀도, 인도 철학에서 말하는 윤회와 환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한 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단 한 번이기 때문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성공도 실패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팔팔하고 건강하게 단판으로 승부를 가리자. 이렇게 생각하게 된 뒤로 언제나 마음이 날아갈 듯 홀가분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새롭게 시작한다. 어떤 사람은 매일 아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책상 위를 정성껏 닦는다고 합니다. 따로 신경 쓰지 않으면 책상에 이런저런 자료가 어지러이 널브러지기 십상인데 모두 말끔히 정리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고 그러고 나서 꼭 비틀어 짠 걸레로 책상을 닦는다고 합니다. 언뜻 깨끗해 보이는 책상도 막상 닦다 보면 생각보다 먼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깨끗이 닦아 말끔해진 상태에서 자, 오늘 하루는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할 일이 명확해지고 일의 능률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책상 닦기는 매일매일 하루를 새로 시작하는 의식이라 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아침마다 창문을 닦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창문을 모두 닦기는 어려우니 딱 하나만 골라 닦는다고 합니다. 창문을 닦으며 매일 아침 창문 풍경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면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지나쳤던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는 간암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같이 빗자루로 거리를 청소하셨다고 합니다. 장례를 치르느라 아버지 집에서 하루를 보낸 뒤에 우연히 들른 찻집에서 손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H씨가 돌아가셨다지? 매일 여갑거리를 청소해줘서 늘 고마웠는데 말이야. 모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집 앞뿐만 아니라 역의 두 개찰구 사이를 잇는 500m쯤 되는 길까지 매일 청소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위암 수술을 받았고 몇 년 뒤에는 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전이가 진행된 상황이었죠. 그래도 아버지는 무척 밝았습니다. 스와호라는 호수에서 열리는 불꽃 축제에 갔을 때도 자리를 마련해준 사람에게 고맙다며 본인이 즐겨 부르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아마 내년에 열리는 불꽃놀이는 보지 못하겠죠? 그래도 멋진 순간을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임종이 가까워져도 슬퍼하거나 한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면도나 양체질 같은 그러한 일도 모두 스스로 해내며 평소처럼 지내셨죠. 거리를 청소하는 일도 그중 하나였던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생각으로 청소를 시작했는지는 모릅니다. 매일 새로운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길을 쓸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자신의 일이라고 마음속으로 정해두었을지도 모릅니다. 문득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의 말이 떠오릅니다. 내일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저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하루하루의 습관이 인생 전체를 지탱하는 습관이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저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고 마지막 하루도 그렇게 보내고 싶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정하려면 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며 분노를 발산하는 것은 나약함의 증거이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수록 우리는 한결 쉽게 현실의 괴로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아름다워집니다. 다른 사람을 상냥하게 대하고 친절을 베푸는 일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평소 봉사활동을 하는 고령자는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자에 비해 고혈압에 걸릴 위험성이 40%나 낮습니다.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의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삶의 보람과 안정감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혈관 건강이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 사랑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도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근육의 재생을 활발하게 하고 몸을 젊게 만들어줍니다. 옥시토신의 산화작용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 세포와 혈관의 노화를 늦춰주기 때문이죠. 웃는 얼굴을 보여주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감사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더 열심히 소리를 내서 인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친구에게 넌저시 작은 배려를 건네봅시다. 그런 상냥함은 그곳에 있는 모두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변 사람에게도 작은 상냥함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은 돌고 돌아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랜 세월 살다 보면 삶에도 어느새 쓸데없는 군살이 생깁니다. 내장에 지방이 쌓이면 건강을 해치듯 삶에도 아무 의미 없는 습관이나 낡은 상식 같은 군살이 붙으면 인생의 자유를 빼앗고 하루하루를 괴롭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몸에 붙은 지방은 근육 단련이나 걷기 같은 운동을 하고 근육의 토대가 되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반면 삶의 군살을 없애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잊어도 되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60세 정도가 되면 건강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습관을 익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쓸데없는 힘이나 잘못된 노력,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속이 없는 습관, 자신과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고정관념,
이 모든 것에서 이제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잘 해내려고 아등바등 하기보다는 적절히 힘을 빼고 몸과 마음의 상태를 조절하는 호르몬과 자율신경의 리듬에 적당히 몸을 맡겨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꼭 기억해 둡시다. 이제는 장수의 시대.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의 질입니다. 팔팔하게 훌쩍이라는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권합니다. 마지막까지 팔팔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훌쩍 떠나기 위해서는 운동과 단백질로 다진 근육의 힘과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근육은 건강을 만들고 잊어버리는 힘은 인생을 한결 더 재미있고 알찬 시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인생의 8알은 잊어도 상관없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쓸데없는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버리고 비우면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